내 아들이 나를 이토록 모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여기 한밤중 아들의 기술회사 사무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걸레질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이 힘든 것은 상관없었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마치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라도 되는 듯한 그 눈빛. 오늘 밤 아들은 투자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내 손에서 대걸레를 빼앗아 방반대편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바닥 청소하는 법도 모르냐며 비웃었고 해고라며 농담처럼 내가 마치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웃었다. 나는 언쟁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고통은 나 같은 엄마를 부수지 못한다.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 뿐이다. 1년 후, 나는 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전체의 등기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회사는 반쯤 비어 있었고 자금 조달에 필사적이었다. 오늘 그는 이력서를 손에 들고 나를 찾아왔고 나는 마침내 1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했다. 말해보렴, 아들아. 바닥 청소는 좀 할 줄 아니?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은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밤하늘 아래 현대적인 보석처럼 빛났다. 밖에서 보면 그 건물은 성공의 완벽한 상징처럼 보였다. 깨끗하고 세련되고 야심찼다. 나는 그곳의 모든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표면, 모든 모퉁이, 비싼 구두가 번쩍이는 대리석 위에 남긴 모든 발자국을 닦아왔으니까. 늘 그렇듯 건물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였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직원들이 각자의 집, 각자의 가족, 새벽 5시까지 바닥을 닦는 일이 포함되지 않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나의 야간 근무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일 덕분에 내 아들, 지훈이와 가까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비록 그 애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을 더 선호했지만 말이다. 내 이름은 김미수, 62살이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야간 청소부가 되기 전에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이 현대적인 사무실을 청소하다 보면 가끔 마커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던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는 내가 유용하고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다른 시간들이었다. 그날 밤은 유독 무언가 달랐다. 지훈이의 사무실이 있는 12층에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늦은 회의려니 짐작했다. 지훈이는 얼마 안 되는 통화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나는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12층은 마지막에 하기로 결정했다. 그때쯤이면 회의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 애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공의 길에 결코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청소 카트를 끌고 로비를 지나는 동안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상은 너무나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교사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저축은 남편이 숨겨두었던 의료비와 빚더미 사이에서 증발해버렸다. 지훈이는 막 자신의 기술회사 이노베이트 테크 솔루션을 시작했고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눈에서 압박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 내가 결심을 했다. 돕고 싶다고 그의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 같은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웃었다. 잔인한 웃음이 아니라 그를 약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나 짓는 그런 어색한 웃음이었다. 엄마, 그냥 내 사무실에 나타나면 안 돼. 내가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이미지. 그 단어는 아들과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미지, 그의 평판, 그의 퍼스널 브랜딩. 마치 그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고 마침내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
나는 야간 근무조로 사무실을 청소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면서도 그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왜 예순이 넘은 자기 엄마를 행정직으로 고용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터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일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지훈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에게 나는 건물에서 일하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연히 그의 이름을 아는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층계를 하나씩 오르는 동안 12층의 회의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11층 화장실을 청소하며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소리를 들었다. 비상계단에서 흘러나오는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그는 아마도 투자자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말투는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거만한 톤이었다. 네, 저희는 건물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합니다. 이 도시 최고의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잠시 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낯선 목소리가 던졌다. 청소부 아줌마요? 지훈이가 웃었다. 아, 그분은 그냥 우리 건물 관리인이에요. 그냥 자기 일하고 가는 분이죠. 내 손에서 대걸레가 미끄러져 텅 빈 복도에 금속성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훈이의 말이 텅 빈 동굴 속 메아리처럼 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냥 우리 건물 관리인. 잘 모르는 사람. 62년의 삶, 30년의 교직 생활, 5년의 과부 생활, 2년 동안 매일 밤 그의 건물을 청소한 시간. 그리고 그에게 나는 그저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었다. 김미숙도 그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대걸레를 든 익명의 여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집어들고 계속 청소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해 있었다. 작지만 깊은 균열이 내 가슴에 생겼고 대걸레로 바닥을 닦을 때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1시간 후 마침내 12층에 올라갔을 때 회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지훈이가 잘 차려입은 남녀 무리 앞에서 활기차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화장실과 공용 공간을 재빨리 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실 근처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나오다가 나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트를 뒤로 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그의 뒤에 나타났고 나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잘 아는 감정, 바로 수치심이 가득했다. 모리슨 회장님, 저희. 지훈이는 머뭇거리며 말을 고르는 것이 역력했다. 이분은 리디아, 저희 청소 직원입니다. 저희 청소 직원. 내 어머니도, 김미숙도 아닌 그저 직무 설명일 뿐이었다. 모리슨 회장님은 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지훈이에게 돌아섰다. 훌륭한 서비스로군요. 건물이 항상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요. 네. 지훈이는 분명히 불편한 듯 중얼거렸다. 리디아 씨, 이따가 나중에 이걸 끝내줄 수 있나요? 저희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그의 말투에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냉정함이 있었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투자자들이 회의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빨간 블레이저를 입은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날 밤 지하실 사물함에서 몇 안 되는 내 소지품을 챙겨 나온 후 나는 침묵 속에서 내 작은 아파트로 운전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서울의 거리를 가로질러 운전하며 먼 별처럼 창문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녹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내 사물함에서 발견한 퇴직금 봉투가 그 옆에 놓여 있었다. 회계 부서의 비인격적인 글씨체로 내 이름이 적힌 얇은 봉투였다. 조심해서 쓴다면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다른 일, 다른 소박한 시작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아무도 나를 지훈이의 어머니나 청소부 아줌마로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하지만 그 봉투를 바라보는 동안 내 가슴 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너무 뜨겁고 너무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무언가, 바로 결단력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책임감과 희생의 층 아래 묻어두었던 꿈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과부가 되기 전, 절박한 어머니가 되기 전, 대걸레를 든 보이지 않는 여자가 되기 전에 김미숙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른 사람의 바닥을 닦는 대신 되찾은 내 존엄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나만의 무언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 서울 위로 해가 떠올랐고 그와 함께 새로운 버전의 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가 천천히 서울 위로 떠오르는 동안 나는 여전히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퇴직금 봉투는 여전히 내 손가락 사이에 있었다. 아파트의 값싼 커튼 사이로 첫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어 내가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저녁 식사의 빵 부스러기와 타서 마시지 않은 차가운 녹차 잔들을 비추었다. 그 새벽에는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이의 건물에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 아들이 나를 모르는 척하는 복도를 청소 카트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었다. 나를 가구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닦으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견딜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자유는 내가 발견한 바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했다. 해고 후 첫 며칠은 기묘한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아침을 준비하고 일하러 갈 때 입던 같은 옷을 입었다. 하지만 건물로 향하는 대신 나는 집에 머물며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령처럼 내 작은 아파트를 배회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지훈이는 사과하거나 설명하거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다. 내 일부는 그가 자신이 한 짓을 깨닫기를, 죄책감이 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어 결국 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기를 기대했거나 어쩌면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침묵은 하루하루 길어졌고 마침내 나는 아파트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더 이상 깜짝 놀라지 않게 되었다. 집을 나선 것은 해고된 지 2번째 주 목요일이었다. 식료품 외에 다른 일로 집을 나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마포구 주민센터는 항상 나에게 피난처였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곳에서 나는 토요일 아침에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인 문예 교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왜 처음부터 교사가 되기로 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는 순수한 만족감. 그날 오후, 나는 독서 시간을 위해 일찍 도착했다. 아이들은 1시간 후에나 올 것이었지만 나는 빌린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의식이 느껴지는 장소에 있어야 했다. 나는 그림책과 알파벳 포스터로 둘러싸인 작은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그리고 2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거의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미숙 씨. 김미숙 씨 아니세요?
그 목소리에 나는 무심코 넘기던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백발이 좀 더 많아지고 머리숱은 좀 줄었지만 몇 년 전과 똑같은 걸걸한 웃음소리를 내는 나측지만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의 한 남자가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박 사장님! 나는 진심으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사장님은 남편과 내가 결혼 초기에 살았던 작은 빌라의 건물 관리를 맡았던 분이었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손과 수도꼭지가 셀 때마다 관리실에 전화하던 나 같은 신경질적인 세입자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성실한 남자였다. 우리가 교회의 집으로 이사한 후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마트나 동네 행사에서 마주치곤 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위한 간단 집수리 강좌하러 와요. 그는 센터 뒤편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어르신들 집에 있는 간단한 것들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지. 물 새는 거, 전등 가는 거, 그런 것들. 미숙 씨는요? 아직도 학교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순진한 질문이 예상보다 더 아프게 나를 쳤다. 몇 년 전에 은퇴했어요. 나는 말했다. 복잡한 세부사항은 생략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다. 지금은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요. 박 사장님은 언제나 세입자들의 변명을 꿰뚫어 보던 그 예리한 갈색 눈으로 나를 살폈다. 괜찮으세요, 미숙 씨? 얼굴이 뭐랄까,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그리고 거기 플라스틱 의자와 어린이 책으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서 나는 무너졌다. 극적인 것도 흐느낌이나 히스테리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2년에 대해 지훈이와 가까이 있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 그가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 앞에서 겪었던 그날 밤의 굴욕에 대해 박 사장님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 박 사장님은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선가 나타난 티슈 상자에서 휴지를 건넸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뭐가 이상한지 알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자기 손으로 회사를 세운 사람이 땀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부끄러워해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럴 수도 있지. 박 사장님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 사장님은 그 주에 커피를 마시자고 했고 우리는 점차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건물을 관리하며 겪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걸 아셨어요? 어느 날 오후 서울 도심을 걸으며 내가 물었다. 몰랐지. 그가 인정했다. 일이 필요해서 시작했고 손재주가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나는 그냥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고 있다는 걸, 거기에는 존엄성이 있어. 존엄성. 그 단어는 며칠 동안 내 마음속에서 울렸다. 부동산 관리를 고려해보라고 제안한 것은 박 사장님이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성품을 가졌어. 그는 말했다. 인내심,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력,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사람들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잖아. 처음에는 그 생각이 터무니없게 들렸다. 내가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박 사장님은 우리의 오후 만남 동안 나에게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임대 계약서를 읽는 법, 건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법,
수리 및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교실 운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이선우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의 유서 깊은 동네, 복원된 벽돌 건물의 2층에 있었다. 1920년대에는 공장이었고 지금은 디자인 스튜디오, 수제 커피숍, 작은 법률 사무소들이 들어선 그런 곳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새로운 버전으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변호사는 전화 목소리로 상상했던 것보다 젊었다. 아마 지훈이 또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나를 즉시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나를 어리석게 느끼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상황을 설명한 후에 말했다. 아드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사고 싶으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들릴지 알아요.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리며 인정했다. 복수심이나 뭐 그런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건물을 알아요. 2년 동안 돌봐왔고 지금 건물주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변호사는 잠시 나를 살피더니 미소를 지었다. 제가 부동산법을 5년 동안 하면서 건물을 사려는 동기로 이것보다 훨씬 나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사실 엄청난 장점이죠. 다음 2시간 동안 그는 나에게 상업용 부동산 구매 절차에 대해 교육했다. 실사, 감정평가, 현금 흐름 분석, 자금 조달 조건 등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판매자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면 말이다. 그 건물은 2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몇 통의 전화를 한 후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어요.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25억 원, 그 숫자에 잠시 어지러웠지만 이 변호사는 그가 설명해준 임대 수입과 20%의 계약금을 고려하면 특히 입주율을 높이거나 관리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숫자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재빨리 나를 안심시켰다. 20%면 5억 원이었다. 내 퇴직연금, 남편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을 써야 했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흥미진진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죠. 이 변호사는 나를 문까지 바래다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박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내 미팅에 대해 이야기했다. 5억 원, 그가 전화기 너머로 휘파람을 불었다. 큰돈이에요. 미숙 씨 알아요. 어쩌면 제가 미쳤는지도 모르죠. 미쳤다고는 안 했어요? 큰돈이라고 했지. 차이가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마음은 뭐라고 해요? 두렵기도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해봅시다. 박 사장님이 간단하게 말했다. 해봐요. 만약 이걸 할 거면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유지 보수, 수리, 일상적인 관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침 제가 반쯤 은퇴해서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을 알죠. 그렇게 박 사장님은 내가 서류에 서명하기도 전에 사실상의 내 파트너가 되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관대하게 사업계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개발했다. 박 사장님은 도시 전역에 인맥이 있었다. 계약업자, 배관공, 전기기사 등 건물을 개선하면서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30년 동안 까다로운 학부모, 복잡한 일정, 빠듯한 예산을 관리한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니까? 박 사장님은 우리가 4번째로 숫자를 검토하면서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학생들 같아. 어떤 사람은 제때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독촉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공간을 잘 돌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유진 씨는 건물과 그 세입자들에 대한 귀중한 정보원이 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마시며 만났고, 그녀는 처리되지 않은 불만사항, 무시된 유지 보수 문제, 그곳의 공간을 임대한 회사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불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지훈 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의 한 만남에서 말했다. 그의 회사는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계약을 갱신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는 어때? 나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물었다. 스트레스 받고, 화나 있고, 항상 그래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제 생각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 여사님에 대해 물어봐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나에 대해 물어본다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전 청소 직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회계팀에 여사님 연락처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걸 들었어요. 내 일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불편한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용히 아들의 실수를 청소하는 엄마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더 강한 부분, 매일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는 안 된다. 11월 중순, 이 변호사에게서 소식이 왔다. 판매자가 당신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22억 원, 잔금일은 12월 15일로 잡혔습니다. 22억 원, 나는 정가보다 3억 원 낮게 제시했고, 거절당할 것을 예상했었다. 대신, 그들은 즉시 수락했다. 그건 그들이 정말 필사적이었다는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당신이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제안을 했다는 뜻입니다. 축하합니다. 김 여사님. 이제 건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날 밤, 박 사장님은 값싼 샴페인 한 병과 중국 음식을 사들고 내 아파트로 왔다. 김미숙 여사님을 위하여. 그는 플라스틱 컵을 들어 올리며 건배했다. 3개월도 안 돼서 바닥 청소하던 사람이 건물주가 되다니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따뜻한 샴페인을 마시고 탕수육을 먹으며 어떻게 전환을 관리할지 계획했다. 박 사장님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수리를 담당하고 나는 세입자 관계와 재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유진 씨는 지훈이 밑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와 함께 운영관리자로 일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말 이걸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의 마지막 커피 만남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이전 상사의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어요. 김 여사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사님은 그 사무실에서 제게 뇌가 있는 것처럼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지훈 씨는 저를 회의를 예약할 수 있는 커피 머신으로 보지만 여사님은 제가 경영학 학위가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훈 씨가 화를 내면요? 화내라고 하세요. 자기 어머니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건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잔금일은 초현실적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또 하고 내 평생 저축의 대부분을 이체하면서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이 거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나에게 열쇠를 건넸을 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무거운 금속 열쇠 꾸러미를 건넸을 때, 현실이 나를 덮쳤다. 나는 건물주였다. 지훈이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가 밤마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청소했던 건물. 세입자들에게 소유권 변경에 대해 언제 통지하실 건가요? 이 변호사는 우리가 서류를 챙기면서 물었다. 내일이요. 나는 말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날 밤, 박 사장님, 유진 씨와 나는 내 부엌에 앉아 각 세입자에게 보낼 맞춤 편지를 썼다. 우리는 뒤이은 침묵은 우리 사이의 심연처럼 펼쳐졌다. 지훈이는 마치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유령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과 손에 든 편지 사이를 오갔다. 그의 등 뒤로는 내가 밤마다 청소했던 바로 그 세련된 사무실이 보였다. 지금은 서류와 빈 커피잔으로 어수선했다. 어떻게?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정말 새로운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응,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내가 새로운 주인이야. 지훈이는 문에서 비켜서며 책상 앞 의자를 막연하게 가리켰다. 나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저 창문들을 수백 번 닦았고, 저 카페트에 진공청소기를 돌렸으며, 저 마호가니 책상을 반짝이게 닦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의 건물주로 그곳에 서 있었다. 언제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어떻게 돈이? 어제 잔금을 치렀어. 나는 중요한 고객, 투자자, 지훈이가 그의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돈은 내 아빠 생명보험금이랑 내 퇴직연금을 썼어.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아빠 돈을 전부 여기에 쓰시면 안 되죠. 그 돈은 엄마의 안전, 엄마의 미래를 위한 거였어요. 이게 내 미래야, 지훈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고통스러웠다. 내 아들, 내가 낳고, 먹이고, 걷고 말하는 법을 가르친 이 남자가 그를 공개적으로 무능한 청소 직원이라며 해고했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의 머리 위 지붕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왜? 그가 마침내 물었다. 복수심 때문이에요. 제가 엄마를 해고해서요? 그 질문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얼마나 모르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아니, 지훈아. 복수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유지했다. 내가 이 건물을 알기 때문이야. 2년 동안 돌봐왔어. 모든 균열, 모든 문제, 모든 세입자를 알아.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뭐보다 잘해요. 카페토 밑에 얼룩을 숨기는 것보다 잘, 유지 보수 불만을 무시하는 것보다 잘, 사람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것보다 잘, 지훈이는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보세요. 그날 밤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투자자들, 회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엄마를 거기서 봤을 때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쉽다고 판단했구나.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재빨리 스스로를 통제했다. 제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에 대해, 제가 이 회사를 맨손으로 어떻게 일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머니가 대걸레를 들고 거기 계셨잖아요. 2년 동안 내 사무실을 공짜로 청소해주던 내 어머니 말이지.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돈 들였잖아요. 밤에 바닥 청소하는 최저임금을 주셨죠. 지훈아, 나는 너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그 일을 했어. 하지만 너는 그걸 부끄러워할 일로 만들었지. 지훈이는 조용히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그 일이 있은 후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나이든 직원을, 특히 고객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하는 남자는 자기들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엄마가 제 어머니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행동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 폭로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지훈이는 나를 해고해서가 아니라 나를 해고한 방식 때문에 투자 기회를 잃은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물었다. 지금은 회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직원 3명을 잃었어요. 월급 줄 돈이 없었거든요. 이전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렸고 그는 말을 멈추고 절망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를 쫓아내실 건가요?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럴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건물에서 내쫓고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사무실을 빼앗을 법적 권리가 있었다. 잠시 동안 그 만족감이 어떨지 상상했다. 하지만 거기 앉아 내 아들을 정말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면서 나는 나를 모욕했던 오만한 젊은 남자를 보지 않았다. 나는 두려워하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지를 진실성보다 중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33살의 남자를 보았다. 아니. 나는 마침내 말했다. 널 쫓아내지 않을 거야.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 안도감은 그의 온몸에서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상황은 바뀔 거야. 이 건물은 다르게 운영될 거야. 존중, 전문성, 그리고 모든 세입자의 필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어떤 변화든요. 한 가지 더 있어. 지훈아.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가 하려는 말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그렇지.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나 남았지. 저 말고 2명이요. 유진 씨는 방금 그만뒀고요. 그럼 제안을 하나 할게. 지훈이는 경계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제안이요? 카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의 일자리. 일자리.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역력했다. 무슨 종류의 일이? 유지 보수, 청소, 간단한 수리. 건물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종류의 일. 그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지켜보기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코믹했을 것이다. 저에게 청소부 일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직한 일을 제안하는 거야. 존엄성과 목적이 있는 일, 무언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줄 일. 지훈이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바닥 청소하는 일을 제안하시다니. 내 어머니는 너에게 진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기회를 제안하는 거야. 저는 MIT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기술 회사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내가 실체보다 이미지를 중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대했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은 굴욕이 아니라 존중에 기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 지훈이는 창문 앞에 멈춰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괜찮아.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제안은 유효할 거야. 마음이 바뀌면. 그리고 내 임대 계약은 네가 지불할 수 있는 한 기존 계약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지훈아, 만약 내 회사가 실패하고 내가 말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가족 예외는 없을 거야.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는 없어. 나는 문으로 향했다가 멈췄다. 한 가지 더, 내가 제안한 일은 괜찮은 급여,
건강보험,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사업을 배울 기회가 딸려 있어. 만약 내 자존심이 내 미래보다 덜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어디로 와야 할지 지훈이는 어렸을 적 자기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작업용 장갑을 꼈다. 체념과 반항심이 뒤섞인 표정. 하지만 우리가 2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이 마침내 자리를 잡았거나 아니면 몇 주간의 불확실성 끝에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배수구는 복도 화장실에 있어요. 박 사장님이 걸어가며 설명했다. 며칠 동안 물이 천천히 빠지더니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막혔어요. 세입자들이 불만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훈이가 물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호기심을 듣고 놀랐다. 아마 몇 달 동안 쌓인 머리카락과 비누 찌꺼기의 조합이겠지. 박 사장님이 대답했다. 이전 건물주는 예방적 유지보수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 우리는 문제의 화장실에 도착했고 세면대에는 실제로 물이 고여 있었다. 박 사장님은 연장통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뚫어뻥, 배수구 청소용 막대, 막힘 제거용 화학약품. 먼저 뚫어뻥부터 써보자. 그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써본 적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수치심의 흔적을 보았다. 몇 년 동안 그는 자기 아파트의 모든 육체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었다. 문제없어. 박 사장님이 참을성 있게 말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배수구 주위에 단단한 밀봉을 만들고 짧고 강한 움직임을 사용하는 거야. 나는 박 사장님이 기술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본 후 그가 지훈이에게 뚫어뻥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내 아들의 첫 시도들은 서툴렀고 사방에 물을 튀겼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좌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를 교정해 주었다. 이렇게, 봐봐. 그는 지훈이의 손을 이끌며 말했다. 저항을 느끼고 그걸 뚫고 밀어붙이는 거야. 몇 분 후, 우리는 마침내 물이 빠지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뚫렸어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듯했다. 많은 작은 승리 중 첫 번째지. 박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일은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일과를 정했다. 지훈이는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도착했다. 우리가 사준 작업복, 튼튼한 청바지, 작업 셔츠, 고무 밑창 부츠를 입고 박 사장님은 그를 데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난방 시스템 점검, 전구 교체, 뻑뻑한 자물쇠 수리, 공용 공간 청결 유지. 처음에는 지훈이가 온통 서툴렀다. 파이프를 잘못 자르고 페인트 칠을 선 밖으로 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겪었던 많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는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 렌치는 저 렌치랑 왜 달라요? 그는 마치 해독해야 할 컴퓨터 코드인 양 도구들을 연구하며 물었다. 복도랑 화장실에는 어떤 종류의 페인트를 써요? 우리가 직접 고치려고 하는 대신 전문가를 불러야 할 때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박 사장님은 타고난 스승임이 드러났다.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답하고 지훈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술을 시연해 주었다. 이 두 남자가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었다. 한 명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 외에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훈이의 인성을 진정으로 시험한 것은 유진 씨였다. 1월 중순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짓을 했나요?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그녀는 서둘러 해명했다. 그냥 어제 제가 무거운 사무용품 상자를 옮기느라 낑낑거리는 걸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못 본 척했을 텐데 그는 다가와서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줬어요. 좋은 일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제 일에 대해, 제가 여기서 만족하는지에 대해, 우리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 아이디어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2년 동안 그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는 제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 같다고요. 여사님은 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대해주신다고요. 그녀는 멈췄다가 더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런 것을 배울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죠?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맞다고,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 대화는 며칠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지훈이에게서 진정한 변화의 징후를 보고 있었지만 내 일부는 너무 희망을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그의 거절에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본능이 되어 있었다. 진정한 전환점은 2월의 추운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다. 밤 10시가 다 되어 내 전화기가 울렸다. 지훈이었고 스트레스 받은 목소리였다. 엄마, 건물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4층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3층으로 물이 새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전화를 안 받아요. 오늘 밤은 딸네 집에 가셨지. 기억났다. 얼마나 심각하니? 아주 심각해요. 사방에 물이 넘치고 주 수도관을 어떻게 잠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갈게. 나는 이미 열쇠를 찾으며 말했다. 아니, 기다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박 사장님이 건물 시스템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잠시 멈칫했다. 확실하니? 아니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해봐야 해요. 안 되면 바로 전화할게요.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며 건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훈이는 15분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그는 주차단 밸브를 찾았고 물의 흐름을 멈췄으며 찾을 수 있는 모든 수건과 대걸레를 사용해 물을 닦아냈다. 그는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에게 연락했다. 제가 통제한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더 이상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새 머물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전문 배관공을 부를게요. 지훈아. 나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잘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엄마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의미가 커요. 다음 날 내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로비에서 지훈이가 로드리게스 부인, 물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사무실의 세입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금요일까지 전부 수리하고 다시 페인트 칠해드릴게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5층에 마련된 임시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인은 감명받은 듯 보였다. 이전 건물 주와는 이렇게 빠른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지훈이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 똑똑한 말솜씨가 아닌 힘든 일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이 담긴 표정으로 나에게 돌아섰다. 박 사장님은 제가 위기를 그가 했을 방식 그대로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